4. 민간학술단체 길림성 고구리 발해 연구회와 고구리 발해학회. 앞에서 보았듯이 동북공정은 2009년까지 마치고 2016년까지 보완하는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그렇게 침탈한 역사를 자국의 국사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바로 전환기인 2016년 지금까지 없었던 민간학술단체 형태를 띤 길림성 고구리 발해 연구회를 창립한다. 물론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이 이사장이 되어 단체를 이끌어가지만 표면적으로 중국 공산당 조직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연구자 모임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다. 이름부터가 한국의 고구리 발해학회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전신인 고구리 연구회가 생각난다. 한국에서는 이미 고구리 연구회와 발해사 연구회가 있었고 2007년 두 단체가 합하여 고구려 발해학회를 설립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고 중화인민공화국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고구려 발해 연구회에 비견할 만한 단체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고구려 발해학회는 새로운 각오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일반적인 고대사 연구는 한국 고대사 학회에서 활동하면 된다. 고구리 연구회나 발해사 연구회는 출발 당시 일반 연구단체와 달리 우리나라 고대사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반박 논리를 연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국제기관 연구원들이 임원과 위원을 차지해 중화인민공화국 눈치를 보면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피하는 풍토가 생기고 구태의연한 연구자와 구별이 없어지면서 한국 고대사 학회 이중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듣게 된다.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고 2010년 이후 임원진과 편집위원을 검토해보니 고구려 연구재단 설립 당시 앞장섰던 고대사 연구자들과 고구려 연구회를 홀대했던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고 놀랐다. 현재도 그런 세력과 그 후배들이 다수 임원과 편집위원을 이끌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고구리 발해 연구자 모임이 이런 학풍이나 연구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 침탈당한 고구리 발해사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 초기 전통을 다시 확립하는 학회가 되어야 한다. 3. 역사 침탈을 막기 위한 성공적인 전제 조건과 대안. 1. 평양 고구리 발해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꼭 필요하다. 침탈당한 고조선과 고구리의 수도는 평양이었고 평양은 발해의 판도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남녘에는 거의 없는 관련 유적들이 북녘에는 남아있으므로 침탈당한 역사 연구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며 바로 직접 당사자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북녘의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민족 고대사를 다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민간 연구단체가 필요하다. 앞에서 여러 가지 나라 안팎의 사정을 살펴보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40년간 확립한 변강이론이나 강역이론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의 사론을 개발해야 하고 그들의 자국 국사화를 막을 정책적 반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민간 연구 단체가 필요하다. 이미 보았지만 국책 기관들은 결국 실패하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국책 기관은 전문가의 전문적 연구를 보장할 수 없다. 임기 3년이나 6년 가지고는 절대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달성할 수도 없다.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전문가들이 경제적으로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사나 조직도 국책기관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외교적인 필요에 따라 연구 방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독립적 민간 단체가 필요하다. 셋째, 재정적인 지원도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처음에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지만 좀 지나서 분쟁이 시들어지면 바로 예산이 삭감되어 연구를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정한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민간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쓴이는 조직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지만 민, 관, 군이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 독립운동을 하는 자세로 국책을 개발해 대항해야 한다. 역사 독립운동이라 생각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기서 군대를 언급한 것은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이고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칠 때도 기자의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구실로 삼았고 당태종이 고리를 칠 때도 한나라 군현을 회복한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서희가 거란의 침략을 무찌른 것도 역사적으로 누가 고구리를 계승하였느냐는 논리 문제였고 독도 문제도 결국은 누가 역사적으로 먼저 독도를 차지하고 있었냐는 증거 싸움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 전략적으로 역사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세우는 역사적 강역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미래 군대가 될 수 없다. 이런 연구단체는 최신의 전투기 한 대나 항공모함 한 대 값이면 되고 그 무기의 1년 유지비면 연구소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는 전쟁을 미리 막을 수도 있으므로 몇백 대의 전투기나 항공모함보다 위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대에서 동북공정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고 들어보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재난을 막는 것은 대부분 의병이 있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군대가 나서지 않으면 의병이 필요할 것이다. 4. 세계 평화를 위해서 20개국이 공동으로 쓰는 신동아시아사. 1. 한국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앞에서 몇 가지 나름대로 역사 침탈을 막아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지만 그런 계획이 다 성공한다고 해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엄연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2003년 글쓴이는 한국이 어떤 논리를 제시해도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노력은 하되 장기적으로 아주 궁극적인 방안을 하나 구상하였다. 첫 마당에서 2003년 글쓴이가 정신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으로 갈 뻔했던 이야기를 했다. 그때 글쓴이가
당시 장을병 원장과 유광호 부원장에게 제시하였던 동북공정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 장 원장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바이다라고 하였던 기획안 가운데 하나다. 이제 그 이야기로 이 책을 마감하려고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침탈의 잣대, 역사적 강역.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담기항이 주장한 역사적 강역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담기항은 1981년 중국 민족 관련사 학술좌담회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역사상 친화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청조가 통일을 완성한 뒤 제국주의가 친화를 침입하기 이전의 청조판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세기 50년대부터 19세기 40년대 아편전쟁 이전까지 시기에 친화 판도를 우리 역사 시기의 친화 범위로 삼아야 한다. 이른바 역사 시기의 친화란 바로 이것이 범위다. 몇백 년이라고 해도 좋고 몇천 년이라 해도 상관없이 좋다. 이 범위 안에서 활동한 민족을 우리는 모두 친화사의 민족으로 본다. 이 범위 안에서 세워진 정권을 우리는 친화 역사상의 정권으로 본다. 간단히 대답하면 이렇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친화의 민족이 아니고 친화의 정권도 아니다. 역사적 친화,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역이란 친화 역사에서 가장 넓었던 18세기 50년대부터 19세기 40년대 아편전쟁 이전까지의 시기에 친화 판도를 중화인민공화국 범위로 삼아야 한다이다. 통일 다민족 국가와 중화민족의 범위도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강역은 1982년부터 1988년에 중국 역사 지도집에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친화는 예로부터 다민족 국가였다. 2000년 전에 드넓은 영토를 가진 통일 정권이 등장했지만 봉건적인 정통관념과 대한족주의 영향으로 소수 민족의 역사가 충분히 기록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다. 과거의 역사 지도집은 소수 민족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여 없애고 중원 왕조나 한족 정권만 그렸다. 중국 역사 지도집은 위대한 조국을 함께 이룩한 수십 개 민족의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840년대 제국주의가 친화를 침략하기 이전 청조의 판도가 역사상 친화의 기본 범위이며 각 역사 시기에 이 범위 안에 있는 민족이 세운 정권은 한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모두 표시한다. 이 지도집은 발행된 뒤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를 재는 잣대가 된다. 단기항의 역사적 강역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역사가가 이 지도에 나온 지명과 강역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 뒤 이 지도집의 지명과 강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집중한다. 이 단기항의 역사적 강역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현재 초중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중국 역사 지도책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지도에서 빨간 선으로 그린 국경선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른바 역사적 강역이고 이 지도에 글쓴이가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다. 이 지도에서 학생들에게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역사적 강역의 차이를 가르치고 아직 역사적 강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영토는 통일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지도에서 보듯이 이웃나라 대부분과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역사적 강역의 운명이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이웃한 나라를 정리해보면 다음 20개 나라다. 동북변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러시아 3. 몽골 북부변강 몽골 서북변강 몽골 러시아 4. 카자흐스탄 5. 키르기스탄 6. 타지키스탄 7. 아프가니스탄 8. 파키스탄 서남변강 9. 인도 10. 네팔 11. 부탄 12. 방글라데시 13. 라오스 14. 월남 바다국경 월남 1. 말레이시아 2. 브루나이 3. 필리핀 4. 대만 5. 일본 6. 한국 이 가운데 육지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개국이고 바다에서 6개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은 20개국 나라와 대부분 국경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는 한국처럼 남북 사이의 국경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해하기 힘들다. 2006년 당시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에 국경 분쟁 지역 5군데를 소개하였다. 특히 분쟁이 격렬한 곳, 고구리 문제, 남북한과의 분쟁, 탕루 울량하이, 1. 러시아, 2. 투바공화국, 동돌걸 문제, 3. 몽골, 4. 알타이, 5. 중앙아시아, 6. 터키의 선조 문제, 남사군도 문제, 7. 월남, 8. 말레이시아, 9. 필리핀과의 분쟁, 조어도 문제, 10. 일본과의 분쟁. 글쓴이는 지리부도에 나온 지도와 홈페이지 분쟁 지역을 보면서 바로 그곳에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위에서 본 5개의 분쟁 지역에서 10개 나라와 다투고 있으며 분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대부분 이른바 역사적 강역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대부분 같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세우는 무기가 역사적 강역이고 주변 국가와 분쟁이 생기는 것도 모두 이 역사적 강역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변 국가가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여기서 자연히 주변 국가와 함께 역사적 강역 문제를 연구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떠오르게 된다. 3.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강역 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이 14개국과 접하고 있는 국경이 모두 22,000km인데 러시아와의 국경이 4,133km다. 그런데 역사 지도책에 보면 특별히 극동 지역 러시아와의 역사적 강역 변화에 대해 자세히 그린 지도가 들어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극동 지역을 러시아에게 빼앗겼다고 배우고 있다. 초중학생들에게 중국 역사 지도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1. 1858년 아이훈 조약에서 빼앗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2. 1860년 북경 조약에서 빼앗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3. 1860년 북경 조약과 1864년 서북 국경 분할 조약에서 빼앗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4. 1881년 이리 조약에서 빼앗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은 역사적 강역 문제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실제로 우스리스크 섬 문제 같은 국경 분쟁이
여러 번 일어났다. 2006년 10월 25일 모스크바 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역사적 고리란 학술 발표회에서 동북공정을 발표하면서 동북공정에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선정 과제를 보여주었다. 참석한 국경 전문가들은 모두 처음 알았다며 구체적인 동북공정의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관중석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다. 2007년 10월 1일에서 3일 고려학술문화재단이 추진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극동대학과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연 동북아시아 고대 역사 연구 국제 토론회에서 동북공정 문제에 러시아 문제가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발표에 극동 러시아 학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만 다루자라고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역사적 강역 문제는 함께 연구할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역사적 강역 문제와 몽골. 몽골과는 4,630km 국경선을 두고 위아래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다 그 국경선의 남녘도 이른바 내몽골이라는 내몽고 자치주다. 특히 역사적으로 몽골 제국이었던 원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상 강역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기자와 위만이 중원에서 조선으로 가서 다스렸으니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고 한다면 몽골이 지배하였던 중원은 몽골의 역사이고 몽골 역사의 강역이기 때문이다. 1911년 중화민국이 성립하자 가장 강하게 반발한 민족이 몽골족이었다. 그리고 내외 몽골을 가리지 않고 격렬하게 나타난 현상이 독립의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외몽골의 잽춘 담바가 독립을 선포하였다. 막강한 청나라가 한족과 몽골을 비롯한 많은 민족을 지배하였는데 그 청나라가 망하자 한족은 중화민국을, 몽골족은 몽골을 세워 300년 피정복에서 독립한 것이다. 이때부터 한족과 몽골족은 서로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워 정통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북방공정은 동북공정보다 더 먼저 시작되었다. 1989년 소련이 무너지자 민족 자주 물결이 내몽골에 밀려올 것을 우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1991년 몽골족 통사 3권을 발행하여 몽골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몽골 및 대원 제국은 친하 최초의 통일 다민족 국가의 시작이다. 2. 남북조 이론. 북원과 명나라는 별개의 민족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일어난 남북 정권이다. 따라서 오늘날 몽골국의 영토는 중화민족의 영토다. 3. 몽골 제국 및 대원 제국의 영토는 통일 다민족 국가 역사적 강역이다. 위에서 본 중국 역사 지도책에서 몽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강역 안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현재 몽골의 학자들은 이 역사적 강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007년 고구리 연구회는 몽골 역사학자 협회와 공동 학술 대회를 열고 현지 학자들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13차 고구리 연구회 국제학술대회. 주제: 역사적 진실과 중국의 역사 기술 문제. 때: 2007년 9월 24일에서 25일. 곳 몽골과학원 제1종합동
4층 회의실. 주최 사 고구려 연구회 몽골 역사학자 협회. 후원 몽골 과학원 역사연구소.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였으나 몽골 학자들의 요청에 따라 역사적 진실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기술 문제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당시 대회를 알리는 안내문에서 이 대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칭기스칸과 원나라는 몽골사인가 중국사인가? 칭기스칸은 몽골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원나라는 몽골의 역사인가 중국의 역사인가? 만일 칭기스칸이 몽골 사람이면 그 세력으로 세운 원나라도 당연히 몽골 역사이다. 그런데 원나라가 몽골사이고 원나라가 차지했던 영토가 몽골사에서 다루어진다면 중국사는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과 중국의 역사 전쟁은 일찍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몽골은 한때 한족을 완전히 지배했던 국가와 민족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이자 민족이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몽골 역사 서술에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국력이나 경제력에서 따라가지 못한 몽골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일 몽골이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국제사회에 내놓는다면 그 파장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몽골 역사학자들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대응 논리 개발에 나섰다. 이번 고구려 연구회와 공동으로 갖는 역사적 진실과 중국의 역사 기술 문제가 바로 그 첫 발표장이 되었다. 한국이 동북공정으로 떠들썩하기 훨씬 전부터 몽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대응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몽골의 연구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한몽 학술 대회였다. 몽골 발표자들은 몽골 역사학자들 가운데 권위 있는 학자들이 거의 참가한다. 발표자들의 면면을 보면 몽골 과학원의 역사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몽골 국립대, 국립울란바타르 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 소속된 원로들이다. 몽골 학자들의 발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중국의 몽골사 왜곡에 대한 비판적 분석. 2. 몽골 각 시대사에 대한 훌륭한 역사적 사실. 그 가운데 1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과 중국의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한 논문은 모두 8편이었는데 한국 학자들이 2편의 논문을 더 발표하여 모두 10편이었다. 당시 달라이가 중국의 몽골사 왜곡과 몽골 학계의 대응이란 주제로 연설하였다. 몽골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연설에 가까운 발표지만 영향력이 아주 컸다. 몽골에서는 이미 7, 80년대 중국의 몽골사 왜곡에 대해서 반론을 폈으며 90년대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당시 신문에 났던 기사까지 같이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과 몽골은 옛날부터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다. 앞으로도 두 나라 역사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중국의 역사 왜곡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여 마치 기조연설과 같은 형태를 취했다. 몽골과 한국의 공동연구, 그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였다. 주제도 뚜렷해졌다. 원나라는 몽골 역사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인가?
5. 세계 평화를 위한 글쓴이의 유언. 앞에서 이미 한국의 연구 성과만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패권주의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간 글쓴이가 시도해본 러시아 및 몽골과의 공동연구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러시아와 몽골만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이웃하며 역사적 강역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20개국 모두와 함께할 수 있다. 그래야만 거대한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강역 이론에 대응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패권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리하여 20개국이 공동으로 쓰는 신동아시아사가 나온다면 패권주의 영토, 국경 이론에 대항할 수 있는 기본서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 작업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처럼 공동 연구의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강역 확장 저지와 패권주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20개국의 평화이고 아시아의 평화이며 아시아의 평화는 곧 세계 평화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패권주의의 종식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의 평화다.